다른 건 몰라도 시댁 어른들 예단은 챙기는 게 예의야. 이불이랑 한복 보러 갈까 하는데 너는 시간이 언제 되는 거니? 예비 며느리 폰은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 폰으로 들은 대화 내용들이 참 가관이었어요. 이 정신 나간 신우가 내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헛소리를 늘어놓은 거였죠. 그 뒤에는 저희 아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이 옆에 같이 있었던 모양인지 예비 며느리 폰을 획 뺏어서는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고모, 저희 결혼식 때 뭐 보태주실 거 아니면 그냥 제발 가만히 있어주세요. 얘 말하는 것 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정말. 싹수 없는 것 하나는 어쩜 그렇게 붕어빵이야. 안 좋은 것만 다 니네 엄마 닮아가지고서는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한테 따로 인사 다시 안 오니? 인사하러 와야지. 그때 예단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고모. 그리고 일방적으로 저희 아들이 끊었고요.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 반응이 더 기가 차더라고요. 당신이 당신 동생 좀 말려. 저러다가 예비 며느리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아들 결혼 앞두고 파혼당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당연히 집안 어른이니 결혼 전에 다시 한번 더 들려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예의지. 내 동생이 뭐 틀린 말 한 것도 없잖아. 그리고 예단도 그래. 그것도 자기들끼리 이야기지. 자기들 마음대로 예단, 예물 생략하는 게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신혼에는 왜 예단을 받아야 되는데 신혼애가 우리 아들 결혼에 뭐 보태준 게 있다고. 신우가 우리 아들 이제껏 크면서 뭐 하나 해준 게 있어야 고모 대접을 해주지. 고모라는 자체만으로 예의를 차려야지. 고모가 뭘 꼭 해줘야 고모 대접을 해주는 거야? 뭘 자꾸 그렇게 바라는 게 많어. 그냥 기본 예의를 지키라는 거잖아. 당신이 자꾸 애를 그렇게 싸고 도니까 저 자식이 저렇게 싹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남편은 대려 저에게 소리를 치며 끝까지 신우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했어요. 너, 네 고모네 가서 따로 인사드려라. 안 드리면 축의금으로 도와준다는 말은 없었던 걸로 알아. 기본 예의도 모르는 놈한테 무슨 축의금을 줘. 그리고 예단할 돈은 이 아비가 보태줄 테니 시댁 어른들 거는 기본이라도 해라. 애들 결혼에 보태줄 돈은 없는 양반이 시댁에 보낼 예단비는 보태준다니요. 게다가 축의금 애들 주겠다고 애들 불러놓고 몇 시간을 일장 연설해놓곤 갑자기 없던 일로 하겠다고 번복하는 남편의 태도는 정말 어른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소름 끼치고 안 그래도 남편에게 남아있는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미운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도와준다는 소리를 들으니 애들도 사람인지라 기대는 했을 거예요. 자기들 상황에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났던 신혼집도 아버지가 보태준다는 말이 나왔으니 그걸 염두에 두고 신혼집도 다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예비 며느리가 아들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드리러 가자고 했대요. 저는 정말 안 갔으면 했는데 결국 신혼에 그 소고기 등심 세트를 사가지고 가서 따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의 이불, 한복, 예단으로 해드렸네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 남편의 말대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가족들에게 박하게 해도 밖에선 잘하고 다녔나 봐요. 남편은 한층 더 어깨가 치솟고 아주 본인 결혼식 마냥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한편으론 정말 안도했어요. 이제야 며느리에게 면이 서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들 하객들만 해도 좋게 500명은 됐을 거예요. 제 하객들도 포함해서 바깥 빼고 계산해도 8천만 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돈이 생겨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덜어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 염치 없는 신우가 남편의 하객이 엄청 많이 온 것을 계속 눈여겨보더라고요.
눈치 빠른 신우는 결혼식이 끝나도 집에 안 가고 끝까지 저희 집을 쫓아왔어요. 남편 옆에서 신우가 우리 오빠 진짜 대단한 사람 맞네. 하객들 보고 깜짝 놀랐어. 오빠가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존경스럽더라. 정말이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오빠는. 라며 남편 옆에서 어찌나 축혀 세워주던지 남편 입꼬리가 이마에 닿을 지경이었어요. 축의금 명단과 액수를 하나하나 비교해보는데 거기에 아주 조그맣게 은영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뭔가에서 봤더니 신우가 넣은 봉투였어요. 제가 잽싸게 열어보니 꼴랑 5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아가씨, 5만 원이 전부예요? 조카들, 가족들 모두 와서 밥 다 먹고 갔는데 조카들은 축의금 하나도 안 하고 아가씨만 5만 원 준 거 맞죠? 제가 천불이 나서 신우를 노려보며 따져 묻자 신우는 남편 뒤로 숨더라고요. 새언니, 제가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중에 손주 보면 유모차라도 하나 사서 보낼게요. 라고 말하며 징징거리는데 남편은 어김없이 제게 호통을 치면서 말했어요.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그깟 돈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 붉혀야겠어? 당신도 돈 좀 그만 밝혀. 남편의 훈계질에 신우는 남편 뒤에서 딴청을 피우며 여전히 실실 웃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애들은 신혼여행을 간다고 밤 비행기 타러 출발을 했고 저와 남편, 신우까지 셋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 맥주 한 잔씩 했어요. 정말 마주보고 맥주 마시기 싫었는데 신우가 할 말이 있다며 코맹맹이 소리를 내기에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앉았죠. 아니, 셋째가 우리 집 유일한 장손인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 우리 셋째는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집을 차려야 될 것 같아. 라며 신우가 갑자기 펑펑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신우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며 엄청 안쓰러운 눈빛으로 봤고요. 덜컥 혼전 임신부터 해서 하는 거라 애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근데 단칸방에서 손주가 태어나게 생겼어. 방 2칸 딸린 전세라도 얻어주고 싶은데 요즘 우리도 농장이 힘들어서 그럴 여력이 안 돼. 나도 요즘 경사 앞두고 마음이 너무 힘드네. 신우는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냥 자리를 벗어났어요. 정말 안쓰럽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애들이 신혼여행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인사드리러 온 날 아들이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 아버지 혹시 축의금은 언제 주실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애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남편이 알아서 건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거 네 고모 줬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들도 남편의 당당한 대답에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고요. 그런 표정 지을 필요 없다. 줘야 해서 준 거야. 네 사촌 혼전 임신인 건 알지? 당장 단칸방 구할 돈도 없다는데 내가 큰아버지로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너희는 그래도 둘 다 공무원이라서 대출 잘 나오지만 네 사촌은 아니지 않냐? 남편은 조금도 아들에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했어요. 저도 정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라서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고이더니 남편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게 하질 말지 왜 사람 기대하게 했어요? 결국 이렇게 할 거면서 왜 우리 불러다가 축의금 준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못 주기도 하는 거지. 축의금으로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못 도와주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어디 아비 앞에서 소리를 질러? 남편의 말에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냥 획 나가버리더라고요. 며느리는 엉겹거려 붙들려 나가면서도 어머님 제가 연락드릴게요 라며 인사하고 나갔어요.
너무 기가 차서 벙쪄 있던 저는 아들 부부가 나가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아비소리 들을 자격이나 있어? 어떻게 아들한테 주기로 한 축의금을 그렇게 덥석 신우한테 다 줘버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소리 지르며 신우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신우한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마구 남발하며 우리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니 신우도 화가 나서 저희 집에 뛰어오더라고요. 거머리 이제야 오네. 뭐 거머리? 새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거머리한테 거머리라고 하지. 내가 틀린 말 했니? 우리 아들한테 주기로 한 축의금 그렇게 오빠 구슬려서 날름 받아 먹으니까 좋아 죽겠지? 그 말을 하는 동시에 하늘에 별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뺨을 올린 거였어요. 거머리? 내 동생한테 사과해. 저는 개의치 않고 악다구니 쓰며 소리쳤어요. 이제껏 둘이 30년 동안 나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아들까지 기만해? 당신한테 가족은 나랑 아들이 아니라 신우랑 신우 가족들이니 그렇게 안쓰러워 죽고 못 사는 신우랑 같이 살게 해줄게. 자식 결혼시켜서 출가했으니 나도 출가한다. 우리 이혼이야. 그리고는 신우 머리채를 확 휘어잡아 돌려가며 그랬죠. 똑바로 봐. 너 때문에 당신 오라비 말년에 호랍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당신은 끝까지 신우 편에 들려고 우리는 말년에 같이 늙어갈 수 없어. 당신 동생 때문에 이혼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당신이야.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 치며 말했어요. 어차피 집도 차도 다 내 명이고 연금은 재산 분할에 포함도 안 될걸? 말년에 돈 한 푼 없이 거리에 나앉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일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혼 소리를 해? 홧김에 이혼하자고 하는 거 이해해주는 거 여기까지야. 더 이상 이혼 이야기하면 안 봐줘. 맨몸으로 쫓아낼 줄 알아.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더 들을 것도 없더라고요. 상처받은 아들이 걱정되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주책맞게 제가 왜 눈물이 나던지 제 우는 목소리를 듣고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있는 곳으로 바로 와줬어요. 엄마, 이렇게 더 이상 살지 마. 제발 나를 위해서, 아니 엄마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랑 이혼해. 그리고 축의금은 신경 쓰지 마요. 차라리 나도 마음 편해.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없으니 결혼 후 내가 찾아뵐 이유도 없으니까 난 이제 찾아뵙는 일 없을 거야. 아들 부부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진단서를 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이혼소장을 작성했고요. 변호사에게 물었죠. 명의가 다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분할받을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제 물음에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입니다. 가사노동, 양육분담, 소비 패턴 이런 것들 모두 포함될 거고요. 또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각자의 집에서 증여해준 아파트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가계부를 빠짐없이 기록했고 그걸 보관해두고 있는데 혹시 가계부도 도움이 될까요? 거기에 남편이 신우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네, 가계부는 아주 결정적으로 재산 분할에 도움이 되는 증거입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그런 일이 있은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소장 접수하고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생각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동안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혼소장을 보내올지는 몰랐던 거죠. 남편도 협의 이혼은 못하겠다며 저희는 소송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남편이 제 뺨에 손을 댄 것도 아주 좋은 이혼 사유가 됐고요. 이혼 사유가 모조리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며 소장을 작성했기에 단 한 번의 재판 출석 없이 화해 권고 결정으로
이혼 성립이 됐어요. 화해 권고 결정은 민사소송할 때 법원에서 서로 이렇게 해결하면 어때? 라고 하는데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확정이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즉 확정 판결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제가 60%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시댁으로 거의 흘러갔고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살았으니 제 가계부가 재산분할의 결정타가 됐어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 제의를 받았고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으며 재산분할을 받고 제일 먼저 아들에게 돈을 보태줬어요. 아들은 남편에게 일절 연락 안 했고요. 남편이 연락하면 그제야 어쩌다 한번 받아주는 정도입니다. 명절도 어버이날도 모든 행사는 뭐든 저를 찾아와서 같이 했어요. 며느리도 제게 얼마나 잘하는지 나 신경 안 써도 되니 너희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살뜰하게 챙기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청소해주고 밥해줄 사람은 필요하지. 와이프는 없어졌지. 신우한테 기대하고 들어간 거였죠. 하지만 그렇게 도와줬던 신우, 오빠가 들어오니깐 기겁을 하고 따로 집 얻어서 나가 산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미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늙은 시어머니와 호라비가 된 남편만 시댁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게 됐어요. 그럴수록 아들 부부에게 전화해서 집착을 했는데 아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 솔직히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었어요. 학원이나 과외만 하나 더 했으면 성적 더 올릴 수 있었고 장학금 생각 안 하면 제 성적이 더 괜찮은 대학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항상 제 능력 부족이라며 학원 안 다니고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죠. 근데 사촌들은 다 학원 몇 개씩은 다니더라고요. 아빠는 늘 내 편이 아니라 사촌들 편이었죠. 사촌들이 저를 괴롭혀도 한 번도 제 편 들어주신 적 없었어요. 앞으로도 노후는 사촌들한테 효도 받으세요. 저는 저 키운다고 고생하는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엄마가 저 아니었으면 진작 아버지한테 벗어나서 자유로웠을 텐데 저 때문에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묶여서 살았으니 저는 저희 엄마 모시면서 살 겁니다. 아들의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쳤을까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엔 어렵겠죠. 저 역시도 결혼식만 끝나면 남편과 관계도 정리할 생각이었으니까요. 다만 축의금 때문에 그 정리가 빨라졌네요. 남편은 이제 홀 시어머니나 모시면서 살아야죠. 손주 보는 재미도 기념일 챙겨주는 자식도 없는 채로 말이죠. 그렇게나 살뜰하게 챙겼던 신우는 어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시어머니와 오라비를 나몰라라 하는지 혹시 머리 검은 짐승은 혈육인 여동생이어도 거두면 안 되는 건가 싶네요. 저는 아들네 부부 근처에 살며 며느리가 잘 먹는 반찬이나 좀 해주고 있어요. 지지고 살든 볶고 살든 저거들끼리 잘 살아야죠. 이번 일을 겪으며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는 건 정말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남이 돼버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이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또 아들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기 가족 내팽개친 남자들 중에 늙어서 대접받는 남자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반대로 그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모두 등 돌려도 가족들만이 나를 믿어준다면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생기듯 가족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내 가족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고요. 그걸 제 남편은 여태껏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전 남편이라 불러야겠군요. 내 가족 소중히 여기는 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말이죠. 옆에 있을 때부터 부디 소중함을 아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래요.